자, 그러면 우리가 독서 지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사실 이 독서 지문 분석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이상고의 그런 시험 문제 난이도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솔직히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만 간단하게 이제 암기해 주면은 아마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내용 정리 위주로 질문 나가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지문복합, 주제복합 지문 같은 경우는 오늘보다는 나중에 직보 때 상황 봐서 그거는 그때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합시다. 이게 만약에 필요할 것 같으면은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그것도 분석을 해줄게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그걸 제외하고 과학기술 지문인 수목생리학부터 우리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식물은 광합성을 통하여 생장에 필요한 포도당을 생산한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그렇지. 포도당을 생산하는 거고 그 포도당이 하는 역할은 뭐다? 식물의 생장에 도움을 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이런 한 문장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광합성의 과정은 대부분의 식물이 동일한데 식물이 서식하는 환경에 따라 그 효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식물들은 일반적인 식물과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을 하도록 진화하였다. 그렇다면 이들의 광합성 방식은 일반적인 식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뭡니까? 일부 식물들이 다른 일반적인 식물들과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밑줄 쳐놓읍시다. 그렇다면 이들의 광합성 방식은 일반적인 식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밑줄 쳤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뭐 과학 지문을 하든 경제 지문을 하든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는 과목은 국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글의 구조를 묻는 문제도 꽤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하나 적어 놓읍시다. 바로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뭘 하고 있다? 바로 이어질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단원의 핵심은 방금 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광합성의 방식과 이렇게 특이한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 사이의 방식의 차이점을 아는 게 제일 핵심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봅시다. 자, 일반적인 식물의 광합성은 잎에 있는 여육세포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광합성의 과정은 명반응과 암반응이라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명반응은 빛 에너지로 물을 분해하여 암반응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를 생성하는 단계로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산소가 발생한다. 명반응으로 발생하는 화학 에너지는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많이 생성되는데 일정 수준 이상으로 빛의 세기가 강해져도 생산량이 더 증가하지는 않는다. 명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소는 포도당을 생성하는데 불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식물은 잎 뒤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기공을 열어 산소를 배출한다. 기공은 산소를 배출할 때뿐만 아니라 암반응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체내의 수분을 배출해야 할 때도 열린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여기서 우리 이 다 부분에서 설명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렇죠? 이런 건 정리를 하면서 봐야 되겠죠? 저 광합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 중에서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명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지? 자, 명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자, 바로 빛 에너지로 물을 분해하여, 그렇죠? 물을 분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생성한다? 바로 암반응에 필요한 그렇죠?
화학 에너지를 생성한다라는 거죠. 화학 에너지를 생성하는 단계가 바로 명반응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단계로 화학 에너지에 플러스 부산물로 산소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명반응의 경우는, 그쵸? 자, 빛의 세기에 비례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일정 수준까지만 빛의 세기에 비례를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식으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자, 이게 빛의 세기고, 그쵸?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바로, 명반응 양이고, 이게 빛의 세기라고 한다면, 그치? 그죠? 그럼 명반응의 양은 빛의 세기가 세어질수록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이 되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이런 그래프의 형식을 나타낸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치?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런 지금 우리가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머릿속에 요런 그래프를 떠올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모의고사나 이런 걸 할 때도 우리가 충분히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명반응은 기본적으로 빛의 세기에 비례하지만 그거는 일정 수준까지만이고 그 이상에서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렇죠. 자, 명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소는 포도당을 생산하는데 불필요한 요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명반응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나오는 산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포도당 생성에 불필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 바로 이 뒤의 기공을 통해 배출을 해버린다는 거죠. 필요 없으니까 빼내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기공은 산소를 배출할 때뿐만 아니라 암반응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체내 수분을 배출해야 할 때도 열린다. 이건 기공에 대한 이제 또 추가적인 설명이죠. 일단은 내비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명반응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암반응은 명반응에서 생성된 화학 에너지가 기공을 통해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생성하고 부산물로 물이 생기는 단계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명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그렇죠. 암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암반응은 바로 뭐다? 그렇죠. 명반응의 화학, 여기서는 E라고 씁시다. 이제부터는 에너지는. 그렇죠. 자, 화학 에너지와 플러스 기공을 통해 흡수한 이산화 탄소가 합쳐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무엇을 만들어낸다? 바로 포도당을 생성을 하고 그에 대해서 플러스 부산물로 물도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암반응 과정은 켈빈 회로를
통하여 진행되는데 대기로부터 흡수된 이산화탄소는 RUBP와 결합하여 이 결합은 루비스코라는 촉매를 통하여 촉진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켈빈 회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우리가 여기다가 선생님이 따로 정리를 한번 해둘게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쓰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켈빈 회로에 의해서 이제 암반응에서 이제 만들어진다는 건데, 자, 대기로부터 흡수된 이산화탄소는 RUBP와 결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CO2죠. 그렇지? 이것이 무엇과 RUBP와 결합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합은 요 과정에서 루비스코라는 이것이 촉매 작용을 한다는 거죠. 촉매가 뭡니까? 반응을 활성화시키거나 느리게 하거나, 그래서 반응의 그런 시간이나 빠르기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걸 우리는 촉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루비스코라는 촉매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촉매를 통하여 촉진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루비스코라는 촉매 때문에 어떻게 반응 속도는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렇지? 자, 이 결합으로 세 개의 탄소가 결합한 삼탄당이 형성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삼탄당이 그죠? 형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죠? 자, 형성이 되고 삼탄당은 화학적 변환 과정을 거쳐 포도당을 생산하며, 자, 이것이 이제 다시 또 이 과정에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포도당으로 변환이 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포도당을 생성하며 포도당 생성에 쓰이고 남은 화합물은 RUBP로 재성되어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는 과정이 다시 진행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화학적 변화가 돼가지고 조금 더 길어야 되겠네. 포도당이 생성이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RUBP를 더 생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 플러스 RUBP가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화학적 변화를 여기다 쓰자. 여기다 쓰니까 헷갈리네. 그렇죠? 여기서 화학적 변화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물로 포도당과 RUBP가 생기는데 이 RUBP는 다시 어떻게 여기로 가가지고 이 반응이 계속 반복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표정이 이해 안 되는 표정인데? 그치?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쵸?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포도당은 이제 그 에너지로 축적을 하고 얘는 다시 일로 와서 이산화탄소와 결합해서 또 이 과정을 거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한반복이 되겠죠. 자, 이러한 순환 과정을 켈빈 회로라고 하는데, 켈빈 회로로 포도당이 생성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산화탄소 농도, 적정한 온도 등의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켈빈 회로의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뭐다? 그렇죠? 켈빈 회로에서 핵심 조건은 바로 뭐다? 바로 일정 수준, 그렇지? 이상의 CO2 농도, CO2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적정한 온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지 않으면 RUBP가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는 비율이 낮아져 포도당 생산의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지구상 대부분의 식물은 이와 같은 과정으로 광합성을 하며 이산화탄소와 RUBP가 결합하여 생성되는 첫 화합물이 삼탄당임을 고려하여 C3 식물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일반적인 광합성을 하는 식물은 바로 뭐다? C3 식물이다. 이게 일반적인 식물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일반적인 식물들은 광합성을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거 좀 적어놓을 필요가 있겠지. 그렇지? 됐습니까? 아니요. 음. 됐습니까? 아니요. 엥? 다 된 줄 알았구만. 밑에다 쓰면 되지 왜 옆에다 써? 쌩이 옆에다 썼다고 너도 옆에다 쓰겠니? 이 공간이 너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C3 식물은 기온이 높거나 건조할 때 광합성의 효율이 저하되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로 뭐다? C3 식물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자, 이 C3 식물의 한계는 바로 뭐다? 기온이 높거나 건조할 때 광합성 효율이 감소를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죠?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기온이 높거나 날씨가 건조할 때 기공을 열면 체내의 수분이 지나치게 배출되므로 기공은 열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아까 기공은 산소를 발생시킬 때 기공을 연다고 했지만 수분도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간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기온이 높거나 건조할 때는 기공을 열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로 인해 포도당의 생산이 어려워지며 식물은 잘 생장하지 못한다. 가령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고온의 기후가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위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며 C3 식물이자 대표적인 식량작물인 쌀과 밀 등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C3 식물과 다른 방법으로 광합성을 하여 고온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C4 식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부터는 바로 뭐다? 이 C3 식물과는 다른 C4 식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옥수수, 조, 수수 등 고온의 열대 지방에서도 잘 자라도록 진화한 C4 식물은 두 개의 공간에서 광합성이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바로 C4 식물. 그렇죠? 자, 이 C4 식물은 특징이 바로 뭐다? 바로 두 개의 공간에서 광합성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공간인 여벽세포는 자 그럼 시포식물의 첫 번째 광합성 공간인 바로 여벽세포. 여기서 광합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여벽세포는 C3 식물과 같은 방식으로 면무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자 암 반응의 첫 번째 단계로 탄소를 저장하는 곳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벽세포는 바로 뭐다? 바로 명반응. 그렇죠? 자, 앞에서 명반응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바로 빛 에너지로 물을 분해해서 뭡니까? 그 화학 에너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산물로 산소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반응은 바로 빛 에너지로 물을 분해를 해서 이를 통해 화학 에너지 플러스 산소가 나온댔죠. 그렇죠? 그지? 자, 그런데 얘는 특이하게 여기에 플러스 바로 뭐다? 암 반응의 첫 번째 단계로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반응이 일어나면서 플러스 탄소를 저장해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 식물의 여벽세포에는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 PEP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EP와 이산화탄소가 결합되면 4개의 탄소가 포함된 화합물인 사탄당이 형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북세포의 과정을 보게 되면 여북세포에는 PEP가 존재를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것이 플러스 뭐와? 이산화탄소와 결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뭐가 생성이 된다? 결합되면 4개의 탄소가 포함된 화합물인 사탄당이 형성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C3 식물은 3탄당, C4 식물은 4탄당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다 합시다. 그래서 C4 식물은 이를 고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탄당은 여벽세포에 저장되어 있다가 유관속초세포라는 두 번째 공간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당이 바로 뭐다? 여벽세포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탄당이 어디로? 바로 두 번째 공간인 바로 뭡니까? 유관속초세포. 유관속초세포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이해가 되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두 번째 공간으로 이동한 후, 그렇지? 분해되어 포도당 생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관속초세포에서 바로 뭐다? 사탄당이 이동을 한 다음에 이것이 분해가 되어서 어떻게? 그렇죠? 분해가 되어서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CO2를 배출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배출된 이 이산화탄소는 유관속초세포 속에 농축되었다가 그래서 이 CO2가 배출이 되고 이것은 바로 뭐다? 유관속초세포 내부에 농축이 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농축되었다가 켈빈 회로를 통해서 포도당을 형성하는 데 쓰이는데 C3 식물과 C4 식물의 켈빈 회로의 작동 방식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켈빈 회로 내용 정리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유추해서 적용해서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CO2가 배출된 게 유관속초세포 내부에 농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지? 그러면 이것이 이제 켈빈 회로에 따라서 어떻게? 그쵸? 바로 그죠? 자, 이 그 CO2가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된다? CO2가 농축된 CO2가 뭘로? RU BP와 결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리고 역시 이 과정에서 뭡니까? 촉매로 루비스코라는 촉매를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 결합으로 세 개의 탄소가 형성된 3탄당이 생성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다시 화학적 변화를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그리고 부산물로 뭘 나타낸다? 물을 생성을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물은 이제 또 기공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그렇지? 이런 형태를 보여주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식후식물은 유관 속주 세포 속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C3 식물에 비해 높은 광합성 효율을 보여준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 농축을 시킴으로써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그렇죠? 높은 CO2 농도 유지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 바로 뭐다? 높은 광합성 효율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식고식물의 비율은 전체 생물량의 5%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의 광합성량은 전체 광합성량의 23%에 달한다. 이러한 식후식물에 대한 연구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후식물을 연구해야 되는 의의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글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3 식물과 식후식물이 어떤 식으로 광합성을 하는가를 설명한 글이 바로 이 수목생리학이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렇지? 이렇게 정리하니까 사실 별거 없죠. 그렇지? 별거 그냥 뭐 이상하게 뭐 RUBP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등장해서 그렇지? 사실 내용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처음 법화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법질서 아래에서는 관계의 종류에 따라 적용해야 할 법의 분야가 달라지는데, 법의 대표적인 두 분야는 형사법과 민사법이다. 형사법은 국가와 범죄자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며, 민사법은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으로 인정되는 법인과의 관계에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법에는 크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형사법과 민사법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형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형사법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형사법의 목적은 사회 질서 유지 및 범죄 처벌로, 그렇죠? 자, 이 형사법은 일단 위에서 했었듯이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이것은 바로 뭐다? 국가와 범죄자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로 형사법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사회 질서 유지 및 범죄 처벌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바로 뭐다? 국가는 바로 공익을 위해, 그렇죠? 바로 형벌을 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도소 들어가는 거, 그렇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형사법의 형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형벌은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에 관한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생명, 자유, 그렇죠? 명예, 재산 등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배경 지식을 얘기해 주면은 현재는 생명은 박탈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우리나라도 1987년인가 이후부터는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법원에서는 사형을 선고는 하는데 이 사형 거기 법원에서 요즘 선고하는 사형의 의미는 아예 이제 가석방이나 뭐든지 아무것도 불가능한 무기징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뭐 우리가 뭐 아무리 무기징역이라도 이제 모범수가 되고 이러면 형량이 또 감소가 되고 뭐 무슨 특사비 무슨 특사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형은 이제 그런 게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민사법은 개인 간 분쟁 해결 및 개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같이 정리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네요. 그렇죠? 자, 민사법은 그렇죠. 얘는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 혹은 개인으로 인정되는 법인과의 관계에 적용이 되는 게 민사법이고 이 민사법의 목적은 그렇죠. 바로 뭐다? 개인 간 분쟁 해결 및 개인의 권리 보호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사건 당사자들이 평등한 관계임을 전제하고 손해와 이익을 조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수평적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민사법의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당사자들 간을 들이 평등한 관계임을 전제로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므로 소송이 진행될 때 형사법과 민사법의 소송 당사자와 소송 내용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형사 소송의 담당자는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으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피고인으로 기소하며 소송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형사법에 있어서 당사자는 바로 뭐다? 바로 검사와 피고인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검사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뭐다? 공익을 대표하는, 수호하는 사람 역할이고, 그렇죠? 피고인이 바로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피고인으로 기소하면서 소송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송 절차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바로 뭐다? 검사가, 그렇죠? 피고인을 기소하는 게 시작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때 기소란 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일이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바로 뭡니까? 낱말들의 뜻을 계속 정의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기소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검사가 특정, 그렇죠? 형사 사건에 대하여 대해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게 기소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피고인의 유죄 입증은 검사가 담당하고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반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바로 뭐다? 그렇죠? 자,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피고인은, 그렇죠, 바로 변호사를 통해 반박이 가능하죠. 알겠습니까? 물론 최근에 좀 굉장히 막 여러 가지 우리 사법적으로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렇지? 원래는 이제 그 법에 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검사가 피고인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 사람이 죄가 있다 하고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도 우리나라는 유죄 추정을 하는 좀 특이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여론의 얘기였고, 일단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법원은 검사의 입증과 피고인의 반박을 토대로 피고인의 범죄 성립 여부 및 잘못의 정도를 따진 후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린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뭐다? 법원이 어떻게 한다? 그렇죠? 범죄, 그렇죠? 성립 여부 및 잘못의 정도를 따져, 그렇죠? 합당한 벌을 내린다는 거죠. 자, 이때 어떤 두 사람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기소되었더라도 범죄 동기와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므로 두 사람의 최종 선고량은 달라질 수 있다. 즉 같은 죄로 잡히더라도 선고량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가 나서서 규율하지 않기로 정한 폭행죄, 모욕죄 등의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형사법에서는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폭행죄라든지 그 다음에 모욕죄 등은
등은 바로 뭐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시 그렇죠? 소송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 합의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로. 그렇죠? 자,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당사자가 달라지는 거죠.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한눈에 어떤 점이 차이가 나는지 보이죠? 그렇죠? 그렇지? 자, 피고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 원고가 되고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은 피고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원고는 그렇죠? 바로 뭐다? 그렇죠? 자,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그렇죠? 개인. 자, 여기서 핵심이 뭐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거야. 왜? 아직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피해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자신의 주장인 거죠.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러면 피고는 바로 뭐다? 그렇죠? 피고는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은 우리는 피고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때 각 당사자는 모두 소송 대리인인 변호인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각 당사자는 바로 뭐다? 바로 변호인, 즉 소송 대리인이죠, 그렇죠? 고용이 가능한 거죠. 자, 여기서도 이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즉 바로 뭐다? 형사법 같은 경우는 검사가 피고인을 고소를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형사법 같은 경우는 검사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때문에 일종의 검사 대 그렇죠? 피고인 측 변호인의 싸움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뭡니까? 민사법은 여기서는 범법을 한 행위는 아직 아니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바로 뭐다? 바로 피고 측 변호인인데 그렇죠? 원고 측 변호인, 변호인과 변호인 사이의 싸움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치?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 뭡니까? 그 재판의 차이점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알겠지? 계속 봅시다. 자, 만약 그래서 민사 소송의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법규를 근거로 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입증해야 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다? 민사소송은 당사자 모두 뭡니까? 그렇죠? 그렇지. 자, 모두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형사법과도 이 부분도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형사법은 뭐야? 검사만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피고인은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걸 사실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의 말만 반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민사법은 바로 뭐다? 당사자 모두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점도 형사법과 민사법 사이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두 당사자의 손해와 이익을 적절하게 타협하면 바로 소송이 종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당사자 간 타협만으로 소송은 종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형사법은 바로 뭐다? 폭행죄나 모욕죄 같이 일부 예외를 두는 범죄 아니면은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형사법과 민사법은 서로 다른 분야인 만큼 하나의 사건이더라도 그중 한 분야에서만 또는 두 분야 모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갑이 을에게 맞아 갑이 다쳤다는 하나의 사건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검사가 법원에 을을 상해죄라는 법규로 처벌해달라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갑이 을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수 있다. 소송마다 입증해야 하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증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같은 죄지만 우리가 원래는 한 가지 죄로 두 번 처벌을 할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민사법과 형사법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서로 다른 걸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형사법에서는 지금 여기서 예를 든 게 지금 폭행죄를 예를 들었잖아요. 지금 갑이 을을 폭행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형사법에서는 어떻게 갑에게 폭행죄를 적용을 해가지고 처벌을 해달라는 형사법이 가능하다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특히나 뭐 유죄가 나와버렸어. 그러면은 민사는 훨씬 유리해져요. 그러니까 민사법에서는 이제 을은 어떻게 갑한테 이제 상해죄, 폭행죄에 대해서 폭행죄에 대한 그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바로 뭐다? 치료비라든지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라든지, 그렇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하는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 두 가지로 이제 같은 죄에 대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형사와 민사법 두 가지로. 알겠습니까? 자, 형사소송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강한 입증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그래서 형사법 같은 경우는 특징이 바로 뭐다? 여기다 적을 게 없네. 요거는 여기 밑에다 선생님이 적을게요. 알겠죠? 자, 요거 형사법의 4번은 그렇죠? 바로 뭡니까? 바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강한 입증을 요구한다는 거죠. 즉, 증거가 기소 내용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게 하는 증명력이 부족하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 즉 형사소송법 제275조에 의해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라는 법규를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는 100을 기준으로 검사의 유죄 입증 정도가 51이라면 유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자,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자를 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원은 이를 뒷받침한다. 그래서 흉악한 범죄를 범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이 상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는데 여기서 무죄는 반드시 피고인의 결백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요구한다. 그렇죠? 자, 민사법은 네 번째, 그렇죠? 이거는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은 정도의 입증을 요구를 한다는 거죠. 자, 이는 어떤
특정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개연성을 증명하는 정도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꼴 바로 뭐다?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개연성을 증명하는 정도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어. 그치?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100만 원을 빌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습니까? 근데 차용증을 안 썼어. 알겠죠? 근데 이제 카톡에 내가 이번에 빨리 100만 원 빌려준 거 갚아 해서 알았어 빨리 줄게 이렇게 했다면은 뭐야? 이 알았어가 이것에 대한 알았어가 아닌 것이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빌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으로 이제 뭐 볼 수가 있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요 정도로 가볍게 입증만 될 수 있다면은 민사법에서는 증거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결국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증거를 바탕으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누가 더 많이 제시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일 원고와 피고의 입증 정도가 51대 49라면 원고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형사법에서는 불가능한데 민사법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형사법과 민사법을 비교하는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정리를 하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정도를 잘 알아두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됐으니까 15분 정도 쉬고 2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